가계부채는 이미 전 세계가 지적을 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퇴직 아니라고 했거든요. 뉴스에 지금 많이 안 나요. 공교롭게 우리나라 역사상 4달째인가 5달 때 계속 편의점 매출이 준 게 거의 처음이래요. 더 못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벌써 몇백만이네요. 정말 줄여야 된다. 그동안 너무 펑펑 쓰게 만들었어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올 초만 해도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환율이 뭐 1,470원까지 갔었었고 많이 좀 불안했죠, 한국 경제가.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경제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가 움직여서 같이 돌잖아요, 글로벌 시대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전 세계가 사실 혼돈스러운 경제 상태에 빠졌잖아요. 관세를 갖다 뭐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의 날 해가지고 막 확 날리고 앞으로 매길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면 관세 종류가 많아요. 상호 관세, 보편 관세, 품목별 관세 막 이렇게 분야별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올 초에 벌써 이미 철강 알루미늄은 25% 관세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4월 초인가부터 발표했고 4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벌써 이제 수익이 없는 거예요, 수출해도. 손해예요. 그리고 4월 2일 날 이제 국가별 또 관세가 있잖아요. 상호적 관세. 이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붙어가지고 히토류 빵 날리니까 찌그러져가지고 뭐 시간 주고 그러면서 약간의 조율을 구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요, 그 관세가 없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1년에 나가는 게 한 6, 7조 달러가 나가는데 세금이 한 2조 정도 펑크가 나요. 이자를 내야 되는 데다가 또 1조 정도 이걸 막으려면 국채 발행하고 그래서 계속 빚이 늘어가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갖다 이제 관세로 좀 커버하려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하면 돈을 버는 뒷세력이 있어요. 미국은 중앙은행에서 이 재무부에서 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민간 회사랑 비슷하잖아요. 물론 국가기관도 이사로 들어있지만 여기서 해서 국가가 돈을 만들 때 국채 발행할 때 화폐가 나오면 그 이자에 대해서 거기 지불을 해요. 트럼프 입장도 이해가 돼요. 트럼프가 똑똑하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고 양적 완화를 할 때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발행에 지금 문제점이 생기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누가 한다? 근데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 취하면서 뭐냐면 자기들의 적자를 감소하고 국민들한테 좀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많이 설파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함부로 풀 수가 없죠. 그럼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엊그제 베트남하고 관세 협정이 하나 됐는데 20% 선에서 멈췄어요. 우리나라도 뭐 세탁기 이런 거 뭐 50% 막 이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 상호 관세에 있어서 그것만 잘 돼도 품목별 관세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이제 타겟이긴 타겟이지만 품목별로 정해놨어도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협약을 잘하면 관세가 낮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암울했던 6월 전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전망에 대해서 다 암울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0.8%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0.8%는 건 사실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 왜 물가가 3%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0.8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쓸 돈이 줄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치만 0.8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법 개정,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갖다가 강력하게 새로운 정부가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이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업들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을 정도 되면 성장률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직 상호 관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미 저성장 국면이고 뭐 하반기 얘기만 물어보셨는데 지금부터 몇 년간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가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5년 동안만 매진한다면 새로운 출발의 어떤 정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거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물어보신 올 경제에 대해서는 올 초에 생각했던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하던 거에서 그건 한시름 났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려고 애를 쓰는 모든 활동들이 진행될 것이고 글로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간다라면 막 싸우던 거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의 입장은 다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적을 안 만들고 미국은 동맹을 유지하고
적을 두지 말고 적과도 소통해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잘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정책이 조금만 효과를 본다라면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메시지들이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쇠락한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새로운 신규 세대를 뒤처지고 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보도 보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유럽 여름이 덥잖아요. 유럽은 그리고 건축물들을 막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오래된 건물 많잖아요. 가면 막 멋있게. 그 대신에 리모델링 수선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에어컨을 잘 못 달아요. 왜 못 달냐면 에어컨을 달고 그러려면 벽에 달아야 되고 그러면 원래 그 미관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제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다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허가받고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달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대용할 수 있는 신냉매제가 있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던 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게 유럽에서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반도체 이런 것처럼 유럽만 더운 게 아니라 물론 뭐 남미는 에어컨을 막 다니까 상관없지만 유럽 소비 수요가 많잖아요. 거기에 에어컨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요즘 바이오 산업도 지금 신약 개발이 우리나라 좀 뛰어나요.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지금 50년도 해방된 지 70년 가는데 해외를 뛰어넘어서 셀트리온부터 뭐 삼성바이오부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정부에서 만약에 지원해주고 뭐 AI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막 간다면 마치 예전에 경제 5개년 개발 계획했을 때 전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가는 형태가 된다면 하반기에 수치는 안 나타나겠지만 미래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의 시간, 우리가 충분히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고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GDP 대비 지금 정부의 부채비율이 한 50% 가까이 됐어요. 근데 뭐 일본 몇 프로인지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쓰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분이 한 적이 있어요. 국가가 가난해야 국민이 부자가 된다. 국가의 존재 가능성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요즘 보면 일반 회사 건물보다 공공기관 건물이 더 비가 번쩍 하잖아요. 돈을 막 자기 돈처럼 펑펑 쓰잖아요. 재정 고관이 비면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근데 쓰고 있잖아요.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새는 돈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 예전에 보도블록 맨날 가을 겨울 되면 다 갈아엎었어요. 멀쩡하게. 그런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지자체나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감시하고 이러면서 좀 나아지고 성남시도 빚더미 지자체였는데 그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럼 누가 고간을 관리하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300조를 걷어서 세금을 잘 써가지고 나라가 400조를 벌면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300조를 거두면 채권 발행하고 이러면서 자꾸 돈이 막 마이너스 나게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책 자금 매년 60조씩 퍼붓잖아요. 60조씩 퍼붓는데 그게 그 혜택을 받은 제가 계산하니까 10만, 20만 명? 청년들과 신혼부들은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자가 은행 이자가 4%인데 2% 주니까 2% 손해 나잖아요. 그걸 우리 국민 그 세금으로 메꿔주는 걸 이자 차익 보전이라 그래요. 명분은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저리로 해주고 그 이자를 갖다가 은행에 지급해주는 대신에 여기가 잘해서 나라 수익이 되는 걸 더 벌면 다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논리에서 이자 차익 보전이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주택 갖고 장난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기껏해야 뒤에 가서 세금 더 걷는 거? 좀 센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150조예요. 150조에 이자 2% 계산해 보세요. 계속 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멍 난 데가 많은 거예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집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흥청망청 도박하고 막 써. 그거 돈 아껴 쓰고 싶어요? 나도 쓰죠. 같이 망하는 거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돈을 아껴 쓰고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덜 쓰잖아요. 그 돈이 모여서 그 집이 투자 자산이 되고 집이 좋아지잖아요.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전 정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번 정부가 누가 국간을 지키냐의 문제고 저는 한번 이번 정부를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끝까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번 정부가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임기를 계속 간다라면 제가 볼 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채권이라는 게 차용증이잖아요. 근데 이 채권의 용도가 뭐냐면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게 국민들이 수익을 가질 수 있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신대요. 그때 보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국민들의 공모 리치를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수출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이 사업이 망해도 국가가 보존을 하니까 아껴 쓰든 뭐든 국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원금과 이자는 돌려줄 것이고, 근데 성공하면 더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나 구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을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들의 어떤 십시일반의 모래알 같은 자금들이 모인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국간이 비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중에는 몇 천조의 유동자금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금모으기 운동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기업, 국민이 이해하고 믿을만한 기업이 왔을 때 국민들의 십시일반의 것을 국가가 국가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하고 그게 좋은 사업에 쓰여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국민 좋고 나라 좋고 국가 좋고 다 좋아지잖아요. 이런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국간이 비어서, 이거는 사실 염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비어서 그러면 사업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죠. 힘을 모아서 국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국민들이 다 해외 나가고 다 펑펑 쓰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조금 힘을 합하면 아까 가정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번 정부가 잘하길 바라면서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제가 볼 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때문에 대출 이자가 집에서 내는 게 제일 많잖아요. 심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늘어나서 쓸 돈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내수감소가 일어나는 건 이미 예전에 보고서에서 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와중에 더 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는 예측되잖아요. 더 자영업자분들 어려워질 것이고, 그분들이 일자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유닛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전체로 번지잖아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최상목 장관이 관두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2월 7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현재 우리 국가 부채가 90%인데 그 90%도 여러분 아시지만 숫자 장난해가지고 90% 줄인 거예요. 105%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 시절에 막 돈 풀고 이러고 빚 탕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 5년마다 우리나라 국민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시기에 맞게. 그때 이제 코로나는 특수 상황이니까 그거를 산입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굳이 넣어가지고 수치만 낮춘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90대로 내려왔어요. 일단 듣게. 근데 실제로는 100% 넘는 거예요. 100% 넘을 때 기본이 뭐냐면 80%를 넘잖아요. 그 말씀드렸던 부채가 80%를 넘어서부터는 1%가 늘 때마다 소비가 0.몇%씩 줄게 된다. 그게 가이드입니다. 전 세계 국제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한은 총재도 한은에서도 보고서를 그걸 가지고 또 추가해서 발표를 했고, 핵심은 그거예요. 80% 넘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계속 소비가 줄기 시작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시스템에 저해가 된다는 게 80%입니다. 그러면 10%를 줄여야 돼요. 몇백 조를 줄여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지금 늘려야 돼요? 안 늘려야 되잖아요. 줄이고 안정적으로 진짜 내 집 마련할 사람은 도와줘도 대출이 느는데 이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거품이 끼는 거는 막아야 되고, 실제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되려면 지금 말씀 주신 가계부채 긴축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대책이다. 이거는 전 세계가 지적을 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IMF 이런 거 빼고 4달째인가 5달 때 계속 편의점 매출이 준 게 거의 처음이래요. 그동안은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근데 왜 갑자기 편의점 매출이 몇 달 동안 계속 내리죠?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 하는 거예요. 더 못 쓰는 거예요. 나자빠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돼.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벌써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몇백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는 정말 줄여야 된다. 그동안 너무 펑펑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여야 주택도 안정되고 우리 소비나 이쪽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작되는 첫 출발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역 상품권이 돌아서 지역에서 소비가 되면 지역에서 세금이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자영업자가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자나 이게 순환되기 시작하잖아요. 매출이 되면 이자를 낼 수 있고, 그럼 마중물 역할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알맞다고 판단을 해요. 정부의 민생 살리기 정책이 지금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첫 출발이 우리가 국민 지원 쿠폰, 지역화폐 이런 개념인데요. 정책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농축산물 이쪽에 또 지원
지원금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마트, 뭐 농협이나 이런 데에 막 60, 70%가 나간다. 이건 잘못됐죠.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다듬으면 말은 국민한테 나가는 돈인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업체들이 가져간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그것까지 지금 못 막은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한다라면 제가 볼 땐 다 좋은 정책에 해당되고 보고, 예전처럼 마치 국민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취할 수 있는 이상한 틈새를 준다라면 돈이 새 나가잖아요. 이러면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겠죠. 이건 정부가 좀 잘했으면 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고, 분명히 저는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이건 일시적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걸 만들려면 뭘까요? 딱히 대안은 없어요. 제가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갑자기 늘 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온라인은 최첨단 시스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의 대부분은 약간 소규모 이런 형태로 지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 혁신적인 개혁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미리 자영업자의 수가 적정한지, 딴 나라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일자리를 대체할 능력도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접근성이나 어떤 노동 조건 이런 면에서 외국인이 뭐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거기 100만 명만 우리 그분들이 대처해도 엄청난 해결안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을 자꾸 들어오자고 하는 분들은 기득권층이에요, 주로. 왜? 외국인들이 자꾸 대체하면 일자리가 당연히 없어지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D 업종을 회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해되지만, 지금 그게 도를 넘어서가지고 중소기업 사람들이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정부에서 가이드를 해서, 해외 같은 데는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시작이잖아요. 이런 쪽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장년이든 누구든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라인들, 그런 거를 정부가 좀 신경 쓴다라면 제가 볼 때 이 단발적인 거에서 끝이 않고 이어지면 이번의 정책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정말 좋은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돈을 너무 퍼먹으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일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분들 중에서 뭐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매출이 줄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영향이 갈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몇몇 업종에서는 지금 희망퇴직 많이 받고 있거든요. 뉴스에 지금 많이 안 나요, 공교롭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 고용률에서 청년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에 대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분들이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경제인구를 취직한 거로 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젊은 분들이나 중년층에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다음 행선지가 예전처럼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산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차지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국내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급여가 작다고 가정을 할게요. 250이에요. 보존하는 제도 이런 거 가끔 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보존을 해줘도 나중에 세금을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잘하면 순환적인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도생으로 우린 가야 되지만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 정부가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가 관계가 정치적으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러시아랑 심하게 나쁜 적은 없었어요. 러시아가 자원이 많잖아요. 연변 위에 러시아 땅들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쪽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양알로에 같은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몇백만 평 임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한데, 한 예인데요. 콩이 너무 비싼데 러시아에서 콩이 자란대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근데 콩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들여오면 콩값이 싸지면 우리가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손이 많이 가서 잘 안 되나 봐요. 땅도 좀 좁고. 근데 거긴 잘 나고 많대요.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뭐 200%뭐 이런가 봐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예 수입도 안 되고. 근데 그런데 거기 빈 땅도 많아요. 그럼 거기 젊은이들이 러시아랑 잘 FTA를 맺어서 우리가 농사할게, 그 빈 땅에. 그 대신에 세금 관세 협약을 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들 일자리 생길 거 아니에요. 콩값 싸지면 우리 국민건강에 두부값 싸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협약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우리 인력들이 우수하잖아요. 대한민국 청년이나 중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파견을 가더라도 국제 협약을 맺을 때, 어떤 나라를 도와줄 때 여기에 이런 재원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거기 없잖아요. 우리 남아돌잖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거 잘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해외에 가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갈만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정책들을 한다면 개인이 가지 말라고 해도 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뭐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 임시직으로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협조를 하고 같이 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성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거리, 광장, 촛불주의 이거 대한민국이 다 최초잖아요, 여러분. DNA가 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제가 볼 땐 각자도생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각자도생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을 말씀 안 드려도 스스로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 기억에 또 추가적인 얘기로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텔레비를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마 7시면 나갈 거예요. 그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학생들 6시, 7시에 그 어두운 데 나갔다가 자율학습 뭐 야간 나가면 또 어둡잖아요. 밤에 학교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학생을 미국인들이 볼 때는 너무 불가사의한 거였어요. 그게 우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DNA가 우리 있습니다. 국가만 잘 리딩해 준다면 각자 도생은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준비 다 돼 있다. 각자 도생 잘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될 때다. 건물도 이쁘게 짓고 다 돈도 여유 있게 지냈잖아요. 공무원분들. 이제는 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준다면 제가 볼 땐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일반 그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그리고 또 최근에 상공사원분들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출렁거림이 있을 때 기간이 너무 짧았죠. 왜? 정부가 국가가 그 자연스러운 시장의 형태를 방관하지 않고 도리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프레온이 다 미분양 날 거라고 전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개입해가지고 판을 바꿨나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정부가 그럼 갑자기 올라간 가격을 갖다 갑자기 다 내리는 것도 국가에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오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연착륙.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이 연착륙을 한다라는 공감되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다 고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되게 중요한데 국가가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재생에너지 사업이든 국가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하게 되면 뭐 용인 클러스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지역은 새롭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느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시간차에 따라서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너무 올랐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 기존에 올랐던 지역은 지금은 잠시 숨고르게 하고 기다리실 때다 충분히. 그리고 그 외에 또 정부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벌려놨던 여러 사업들 중에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고 계속 될 거라고 발표가 되거나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점을 정리하면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에 부동산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서울 수도권 일대에 너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정부가 만약에 5년 동안 기조를 유지한다면 다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 그리고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를 이제 정부가 막아준다면 그 펌핑은 또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투자 입장에서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공장이 생기고 정부가 믿는데 여기 외에는 저는 다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거꾸로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러분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도 갑자기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까지 가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 부동산 자산의 내재 가치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들이 너무 저평가됐을 때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하시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경매 현장이 등장합니다. 경매 물건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 2, 3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조금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은 때가 이미 뭐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경매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가 있어요. 자기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이왕이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분들한테 통해서 경매를 받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저렴하게 시세보다 사니까 그러면 그만큼 갭이 생긴 것은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수익의 어떤 확보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는 말씀드리지만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서울 쪽에서 빌라 이 부분 말씀하시는데 모아타운,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사각지대. 그런 데들은 지금 저는 저평가된 소지가 좀 많다고 봐요. 정부가 만약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지금 묶어놓은 바람에 이게 뭐 잘 되는 데는 몇 개 없잖아요. 지금 안 되는 데는 시간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또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가격이 높아요. 모아타운의 기대감 때문에. 근데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서울이 아닌가요? 서울이잖아요. 입지 다 괜찮고. 그러면 그거를 따로 떼어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요 사업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주택 다세대 연립 건물에 대해서요,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한 50% 정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갭이 생겨서 값이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좀 저평가된 데는 사셔가지고 지으셔서 새로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하면 또 임차인이나 분양한다 그래서 사실 거거든요. 생애 최초 대출 이런 게 있으니까. 서울에서 빌라 있으면 뭐 마치 이상한 사람 좀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빌라도 한남로에 고급 빌라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제가 볼 땐 투자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대상으로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다 하시면 나중에 글로벌 트럼프 요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세계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를 들면 뭐 베트남 또 뭐 인도 이런데 멀지만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사는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생긴다 그러면, 택배 시스템처럼, 그러면 충분히 관리가 되잖아요. 한국의 DNA는 부동산 투자 개발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짧은 시간에 막 복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80년대 마인드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선생님이 학생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싸운다는 표현 좀 죄송하고, 똑같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성이 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국가 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쪽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